여러분 꼭 1분만 들어주십시오. 국제회의장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나라가 한국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외교 사절들이 긴장 속에 나서던 그 순간. 조용히 단상에 오른 한국 외교장관이 단 한 문장으로 회의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켜낼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세계의 기자들은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으며 심지어 유럽 대표단마저 속삭였습니다. 한국을 늘 조연이라고만 여겨왔던 한 미국 중견 언론사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완전히 다른 한국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20년 기자 경력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기사 첫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한국이 국제안보의 무대에서 당당히 주체로서 목소리를 냈다. 국제 무대의 조연에서 중심으로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켰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 회의장에서 내가 본 한국의 힘을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요.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던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회의장 풍경은 마치 한 편의 정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방송 카메라, 각국 기자들이 타자치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하나 유독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장관님, 발언해 주시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중견 언론사 소속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윈슬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교와 국제 정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부 기자죠. 지난 20년 동안 많은 정상회담과 G7, UN 총회, 미중 고위급 회담 등을 직접 취재해왔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지도자들의 연설을 바로 앞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 이 회의장에서의 장면이 더 깊게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쩌면 지금껏 제가 알았던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한국을 한 번도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늘 제 기사에서 조용한 조연이었어요. 북한 문제에서 늘 피해자 역할을 맡는 국가, 미국 일본 회의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결정권은 없어 보이는 국가, 그리고 국제 무대에선 늘 따라가는 인상만을 주는 나라. 제가 오늘 배정받은 회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조합이었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전기사 초안에 이런 문장을 미리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동조하며 한국은 따라간다. 회의 전 동료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며도 똑같은 농담을 주고받았죠.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하지만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모든 예측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첫 발언은 예상대로였어요. 강경한 어조로 중국의 행보를 비판하며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어 일본 외상도 긴박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슷한 메시지였습니다. 내용도, 어투도, 연출도.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 회의가 그저 예정된 대본처럼 진행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회자가 한국 외교장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 설마 똑같은 메시지를 되풀이하겠지. 제 시선은 무심하게 노트북 화면으로 떨어졌고 저는 자동적으로 타자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첫 문장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건 분명히 달랐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단호함, 문장의 구성, 단어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표현. 이건 듣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떠넘기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단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무표정으로 앉아있던 기자들이 고개를 들었고 어떤 이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유럽 출신 기자는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게 한국 맞아? 전에 저렇게 말한 적 있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충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서 들리는 한국 장관의 목소리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행동하겠다는 선언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반대편 테이블에 앉은 일본 기자 몇 명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저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한편으로는 감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제 국제안보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발언에 불과한 걸까? 이 회의장에서의 장면은 그 질문을 시작으로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묵직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흐름을 바꾸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발언의 톤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며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그 문장은 회의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절차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 기자 안드레아스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회견이 아니야. 한국이 자기 입장을 세우기 시작했어. 저는 평소처럼 메모를 하지 않고 그저 장관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단어의 무게를 눈과 귀로 새겼습니다. 장관의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보는 위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국가로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웅성임 대신 침묵이 감돌았죠.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20년 동안 외교 취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독으로 국제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서 한국은 대부분 조율자 역할이었고 절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원고를 잘 쓴 스피치 라이터의 솜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이 몰려든 곳은 미국이나 일본 측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은 카메라가 향한 곳은 한국 대표단의 출입구였습니다. 저는 순간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길에는 단 몇 명의 기자만이 따랐습니다. 일본 외상에게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았죠. 반면 한국 외교장관이 회의장을 빠져나갈 때는 사람들이 진로를 가로막고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대만 관련 발언은 사전에 미국과 조율하신 건가요? 오늘 한국의 입장은 향후 안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이건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 카메라의 렌즈는 본능적으로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고 사진의 미리 보기를 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사로 써야 한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온 저는 제 기사의 제목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침까지는 한국은 또 조연이라고 써뒀던 그 메모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 국제안보의 주인공으로 첫 발을 내딛다. 하지만 제 손이 자판을 두드리던 도중 문득 멈춰졌습니다. 그 문장이 과연 사실일까? 혹시 오늘 하루만의 이벤트는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다음 날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운 좋게도 한국 대표단과의 오찬 일정에 몇몇 기자가 초청되었고, 저 역시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죠. 내심 그 자리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진짜 속내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했던 발언은 단지 이미지를 위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지. 그리고 그날의 오찬에서 저는 한 명의 젊은 외교관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바로 전날 회의장에서의 충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이미 몇몇 기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프랑스 기자 류시앵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마이클, 어제는 정말 인상 깊었어. 솔직히 나 한국 장관 이름도 잘 몰랐거든. 그런데 그 목소리 강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 우리는 함께 오늘의 오찬 장소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외교클럽. 이곳은 각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이 자주 모이는 상징적인 장소죠.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미 여러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 앉았고 곧이어 한국 대표단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제와는 또 달랐습니다. 의기양양하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겸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옆자리에 한 젊은 외교관이 앉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옷차림은 단정하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동부가이과 김현민입니다. 어제 회의장에서 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기자 중 저를 기억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그쪽은 정말 눈썰미가 좋군요. 저는 마이클 윈슬로입니다. 미국 MBC 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기자님, 저희 발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꽤 긴장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제 발언은 미국 측과 완전히 조율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율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을 확고히 밝히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표였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현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저도 늘 우리가 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낀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희생자가 됩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것은 기자로서의 직감일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의 공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부터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던진 질문에 김현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지는 나라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때론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행동하는 나라요. 그 말은 너무나 간결했지만 강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젊은 외교관의 눈빛에서 어제 회의장에서 들었던 그 단호한 목소리의 출처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장관 한 명의 연설이 아니구나. 이건 팀 전체,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변화된 시선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 이들은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정말로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찬이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걷었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고 눈앞의 창밖 풍경이 마치 다른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워싱턴,
제가 수백 번 취재를 위해 찾아왔던 도시.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엔 낯선 의문이 하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놓치고 있던 건 뭘까? 김여민과의 짧은 대화는 제 인식의 틀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냥 젊은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조연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연출된 인터뷰와 조율된 이미지 메이킹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김현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로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 한국 외교장관 발언 전문 및 질의응답 요약. 저는 보도자료를 다운로드해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전날 회의장에서 직접 들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곳곳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단일한 목소리를 통해 평화를 지켜야 하며 한국은 그 목소리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의 한 축이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늘 지켜보는 입장이던 나라가 이제는 함께 결정하는 위치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제 기사들을 다시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우방, 북한 이슈의 당사국 혹은 경제, 성장의 성공 사례로만 언급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도 한국을 주체적인 리더십을 가진 국가로 묘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본 걸까? 아니면 세계가 그들을 그렇게 취급한 걸까? 며칠 후 외교장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누리꾼들이 그 영상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한국이다. 이제 아시아 외교의 축이 바뀌고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이 말할 때가 왔다. 심지어 뉴욕타임스 온라인 에디션에서도 한국 장관의 발언 일부를 인용하며 Emerging Voice in Asian Diplomacy 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목소리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제사회가 한국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현장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기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비공식 라운드 테이블을 연다고 해. 너도 와볼래?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외신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이 궁금해졌거든요. 라운드 테이블은 호텔 내 컨퍼런스룸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현장엔 외교부의 실무자 몇 명과 함께 장관과도 가까운 참모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들었고 질문도 몇 가지 던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나요? 그 질문에 외교부 실무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신중했죠. 외교는 조율의 예술이라는 말처럼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들고 제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율보다 책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제 가슴을 치는 듯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철학의 변화였다는 것을요. 한국 외교부와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 이후 제 마음속엔 분명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고 조용한 나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저는 뜻밖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은 라운드 테이블이 끝나고 사흘 뒤 저녁 무렵 워싱턴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멀리서 온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기자들과 함께 간단한 만찬 자리를 갖기로 했고 메뉴는 모두가 원했던 한국 음식이었죠.
이참에 진짜 한국식 김치찌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 비빔밥 꼭 먹어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 음식점 예약을 맡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이 추천한 한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작고 깔끔한 외관, 따뜻한 조명, 한국어 간판이 인상적인 그곳은 이미 입소문이 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손님도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우리는 각자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고 직원이 와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직원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이어 약간 무뚝뚝한 말투로 다시 말했습니다. 메뉴판 영어로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말투가 어딘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기분이 상한 저는 직원이 자리를 떠난 후 동료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불친절하지 않았어? 프랑스 기자 류시앵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순식간에 식탁 위엔 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제 마음속에도 어딘가 실망이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민낯일까? 며칠 전의 감동이 무색하게 느껴졌고 저는 괜히 서운한 기분에 젓갈도 젓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풀지 못한 감정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제 기자님, 한국 외교장관 회견장에서 뵌 것 같은데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행사장에 통역 도우미로 있었어요. 뒷자리에서 기자님 계신 테이블 근처를 맡았었거든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저 식당 직원인 줄 알았던 그는 실제로 그 회견장에 있었던 내부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요? 전혀 몰랐네요. 아까 인사가 조금 차가워서 솔직히 불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가게가 요즘 외국인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사장님이 영어 잘 못하셔서 제가 자주 나오는데 너무 급하게 응대했나 봐요. 그의 솔직한 설명에 저는 금세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굳이 저를 기억하고 말 걸어준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장관님 연설 듣고 저도 많이 울컥했어요. 저희 같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식당 안을 무심하게 바라봤던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태극기, 메뉴판에 정성껏 적힌 설명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장면이 아닌 사람들의 삶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 편견을 가졌구나. 한순간의 표정, 말투 하나에 실망했고 그 전까지 느꼈던 감동을 스스로 지워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오해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류시앵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직원 어제 회견장에 있었다더라. 통역 도우미였대. 류시앵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통역 없이도 전해지는 법이군. 그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한국을 본다는 건 회의장의 웅장한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다. 그 뒤편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표정까지 보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보다 훨씬 일찍 깨어났습니다. 밤새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 외교장관의 강한 발언, 김현민 외교관과의 진솔한 대화, 한식당에서 겪은 오해와 그 해소까지. 이 모든 것이 엮여 제 마음속에 어떤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 그 물음을 품고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워싱턴이지만 오늘 제 목표는 한국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한국문화원이 있다는 걸 떠올렸고
바로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주머니에 있던 카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눈치채고 즉시 알려준 것입니다. Sir, your wallet. It's under your feet. 평범한 일이지만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정직조차 매번 기대하긴 어렵거든요. 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한국문화원도 자주 가죠. 운전기사는 몇 가지 한국어 단어도 자랑스럽게 뽐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비빔밥. 그의 웃음에 저도 덩달아 웃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어딜 가도 닿아 있는 나라구나. 한국문화원에 도착한 저는 전시관과 도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전통 한지로 만든 부채가 전시돼 있었고 또 다른 공간에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관련 아카이브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방문자가 도슨트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문화력을 갖게 된 거죠? 도슨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늘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기다려왔어요. 이제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기자는 늘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저녁 비행기를 앞두고 가볍게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이 있다는 작은 서점도 들렀고 근처에 있는 아시안타운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중 뜻밖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앞니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식사 중 툭 하고 빠져버렸어요. 당황한 저는 급히 입을 막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근처에 한인 치과가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사양할 틈도 없이 그는 저를 치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작지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병원이었고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곧 진료 보실 수 있어요. 통증은 없으시죠? 단 10분 만에 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사는 매우 정확한 설명과 함께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가 끝난 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총 비용은 $80입니다. $80? 미국이었다면 예약만 해도 $200, 진료비는 기본이 $500 이상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를 도와준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거 당일 예약에 이 정도 비용이면 보통이에요. 의료 시스템은 진짜 자랑할 만하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내부의 시스템도 강한 나라구나.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간 워싱턴에서 경험한 버스 시스템은 늦고 비효율적이었지만 유학생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본 서울의 지하철 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 실시간 혼잡도, 심지어는 화장실 위치까지 안내된다는 설명에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보았던 걸까? 단지 뉴스와 기사로 판단했던 한국은 이렇게 생생하고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시민들은 친절하고 시스템은 세심하며 문화는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더 이상 조연일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 한가운데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비행기 탑승까지는 아직 2시간쯤 남아 있었고 이 시간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기자의 손끝은 때로 무겁습니다. 사실을 적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의미 그 자체를 눈으로 봤습니다. 화면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내가 본 한국의 힘.
문장을 쓰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쌓여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의 무관심,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는 냉소적인 예측, 그리고 그 예측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켜낼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조용한 강물 밑에서 일어난 지진 같았습니다. 크게 흔들지 않았지만 그 진동은 오래도록 남아 지금까지도 제 심장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회의장을 기억했습니다. 처음엔 미소 지으며 무시하던 일본 기자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표정으로 바뀌던 얼굴들. 유럽, 동남아, 남미에서 온 기자들이 한국 장관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며 필기를 멈추지 않던 모습.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은 사람. 그가 바로 한국의 외교장관이었다는 사실은 저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김현민이라는 젊은 외교관의 말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조율보다 책임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뒤에는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 뒤에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한식당에서의 사소한 오해, 그리고 그것을 따뜻하게 풀어낸 청년의 미소.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유학생의 손길. 한인 치과의 정직한 진료비와 환한 웃음.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이토록 살아 숨쉬는 곳이구나.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크기로 판단해왔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시장 규모, 인구수. 하지만 이번에 저는 진짜 힘이란 무엇인지를 한국을 통해 보았습니다. 진짜 힘이란 지켜야 할 가치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실현되고 있을 때 그 나라는 비로소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 수천 개의 기사를 썼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기사는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감정 없이 사실만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국제안보의 무대에서 당당히 주체로서 목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자의 눈물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전송하고 노트북을 닫은 순간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귀하의 기사가 일면 톱 기사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뒤 제 기사 제목이 미국의 주요 뉴스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위를 천천히 달릴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익숙한 워싱턴의 풍경이 스르륵 멀어지고 회의장의 박수 소리도, 식당에서의 대화도, 치과에서의 진료도, 김현민의 눈빛도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물결처럼 제 가슴 속을 두드렸습니다. 단 며칠 동안 제가 겪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 지도 어디에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아니,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쉽게 그 나라를 조연으로 단정 지어버렸던 겁니다. 내국의 그늘에 가려 조용히 따르는 나라. 기술은 뛰어나지만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나라. 북한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늘 피해자 위치에 머무는 나라. 저를 포함한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써왔던 표현들이었고 실제로 기사에 수도 없이 반복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그 단어들이 얼마나 한국을 가두고 있었는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이었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자국의 국민과 세계 시민을 위한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말하며 자국의 시스템과 일상 속에서도 그 철학을 실현하고 있었죠. 김현민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이란 결국 미래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니까요.
그 말이 그저 외교적 수사로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한국의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식당 직원도, 유학생도, 치과의사도, 심지어 택시 기사까지도 그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건 구호도 아니었고 플래카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이었고 자세였고 철학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리고 승무원이 제게 식사를 권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은 어떤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신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열고 어제 발행된 제 기사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외교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국가입니다. 기자님의 기사 덕분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선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 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기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정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취재는 저 스스로의 시선을 정직하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바뀌었고, 제가 알렸고,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올랐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은 마치 거대한 별자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듯했죠. 그 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지 않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라는 것을요. 그 목소리는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멀리 깊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은 첫 번째 외신 기자로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